매일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며칠 남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네요. 오늘로 21일 남았습니다. 각 당 대통령 후보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문재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오늘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마지막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제권을 쥐고 방금 경례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의 직업을 계속 고기 드시면 돼요. 네,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바쁜 움직임,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SBS 보도국의 원일이 서린 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 기자, 일단 오늘 일정 영상으로 저희가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와 오늘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20일 남으면 이제 후보들이 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체력전인데 문재인 후보는 어제 이제 경부선부터 시작을 했죠. 대구를 거쳐서 오늘은 제주를 거쳐서 광주까지 갔습니다. 가서 아까 화면 보셨듯이 제주 4.3 항쟁 재조명하겠다 그랬고 1기, 2기, 3기 민주정부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적폐청산이라는 말 사라졌습니다. 어제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김대중 1기 민주정부, 노무현 2기 민주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그 비로소 3기 민주정부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정하는지 명확하게 메시지 각을 세우는데 좀 초점을 좀 맞추는 듯한 인상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호남선 타고 광주에서 시작을 했죠. 본인의 텃밭이기도 하지만 어제 그 광주에서의 지금 그 밀리는 문재인 후보의 그 선점 기세를 지금 이제 눌러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그 대전을 거쳐서 다시 또 대구까지 갔습니다. 대전에 가서는 지금 이제 현충원에 가서 결기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또 홍준표 후보 대구 보수의 심장 거기 가서 또 시장 통 누비는 시장 서민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또 부각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서 보셨듯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옷차림이 바뀌고 있어요. 어제는 안전모 쓰고 나왔죠. 오늘은 또 우체국 또 모자 쓰고 나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일일 교사로 또 오늘 또 자신의 모습을 또 부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장을 입고 지역을 도네요. 물론 장소에 따라서 옷차림은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왜 대통령 후보들이 굳이 정장을 고수할지 전국을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본인이 이제 반듯하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투표 당일날 후보를 찍었다는 비율이 한 5% 됩니다. 그리고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 예. 네. 그리고 2, 3일 전에 후보를 결정한 비율이 한 15%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누굴 찍을지 어떤 후보를 찍을지 결정하는 비율이 크게는 3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초기 일주일,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마지막이 이제 일주일인데요. 아마도 17일서부터 이번 주말까지를 1단계인데 요 1단계 때 가장 중요하게 주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강하고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일주일이에요. 여기서 밀리면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대선 후보들의 동선들을 보면은 자기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쯤은 자기가 강세인 지역에서 끝나고 그리고 수도권에다가 이제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초기 선거 전에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이번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홍국 교수님 보시기에 후보들이 대부분 가는 곳마다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장소에 꼭 참배를 하고요. 또 다른 후보들 보면 시장 같은 데를 참 많이 다녀요. 이런 어떤 동선 짜는 거 거기에도 어떤 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원칙이 있죠. 그동안 내세웠던 가치와 철학, 그리고 후보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경선 과정, 그리고 본선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를 어제 대구를 찾아서 오늘은 제주. 그렇죠. 예. 제주. 다시 말해서 2.28 대구의 민중항쟁 그런 현장을 찾았고요. 또 제주에서는 4.3 항쟁. 다시 말해서 진보 후보로서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고 어제는 대통합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구에서는 그동안 보수, TK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대통합 이런 가치를 추구하겠다. 오늘의 경우는 그래도 또 진보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는 호남을 찾았는데 오늘은 대전의 현충원을 찾았는데요. 그동안 충청권이 모든 승부처가 사실은 대선마다 기점이 충청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충원을 찾아서 안보의 이런 표심에도 호소를 하는 등 최근에 중도 보수층에서 흔들리는 부분들을 안철수 후보는 더욱더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모습이고요. 역시 다른 후보들도 당점들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안보 대통령을 더해서 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서민들을 받들겠다는 그동안에 아무래도 보수 지형 후보들은 서민들의 표심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후보의 힘을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지지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TV 토론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체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겠다. 다시 말해서 남은 경선에서 보여줬던 갈라치기 전략, 내 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본선에서 전체 국민에게 좀 통합의 대통령 이미지를 지금 심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압축대선이라서 이제 불과 2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중, 화력을 총 집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집중 선거전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물건 사기 위해서 시장 찾으시는 분들 대통령 후보가 시장을 찾아오면은 어떤 마음들일지 궁금합니다. 반가울까요? 아니면 바쁜데 굳이 찾아온다고 싫어할까요? 가만히 봤더니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오늘은 모두 각 방문한 지역에서 시장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우리 제주도민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마다 4.3 추념식에 참석했었는데 지난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당 경선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제주에 대한 저의 마음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내년 70주년 4.3 추념식에는 저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제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2017년 제주의 선택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 1등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님을 도착하셨습니다. 중원의 힘이 이번 대선 결정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 안철수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 시대 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분권과 통합 정신 저 안철수가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최고의 인재 쓰겠습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줄 잘 서는 사람만 씁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 드림팀 만들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시장을 방문한 그림과 목소리는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방송 끝나기 전에 홍준표 후보 관련한 영상 들어오면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제주 그리고 안철수 후보 대전에서 시장 찾았는데 메시지는 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부탁사항인 거고 메시지는 좀 다르죠. 문재인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정부 수립으로서의 차기 대통령감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충청도에 가서 안희정 지사의 통합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한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메시지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를 좀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삼김 시절 때부터 현장 취재를 했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 대선 유력 후보들은 한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저런 지역 유세, 지방 유세조차도 원고 없이는 연설들을 못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후보들이 전부 다 이 원고를 들고 유세들을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유권자들이 더 하겠지만 느낌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급급할 뿐이지 내가 생각이 정리돼서 이런 나의 생각을 유권자한테 전달하는 스킬과 그런 노하우는 아직도 이 과거 이 정치인들하고 전통적인 이 정치인들하고는 좀 약간의 격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문재인 후보 뒤에 아까 그림 보니까는 박영선 의원이 막판까지 문재인 후보 지원을 주저하다가 결심한 뒤로는 거의 매일 문재인 후보 옆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희정 지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었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나 그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지사직을 내놓고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렇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박영선 의원, 변재일 의원을 삼고초를 해서라도 선대위에 같이 합류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아마 문재인 후보가 실현한 거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원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서 좀 추가를 하면은요. 왜 시장을 많이 돌리냐면요. 최근의 선거 이론에 의하면은 유권자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장이 바로 입소문 마케팅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 시장, 더 나아가서 이 끝나고 나면 항상 지역신문은 이 지역 밀착형 공약을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훨씬 생동감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시장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비전, 그 더 나가서 지금 뭐 각자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국민이 이긴다, 더 나가서 서민 대통령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가시화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시장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좀 큰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들은 오늘 지방을 돌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훑고 있습니다. 방금 경례정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텔레비를 봤어요? 저는 유승민이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예, 오늘 여기 하성고등학교 1학년 4반에서 이 컨벤션 경영과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상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대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참에 나의 직업을 지금 선거 홍보물 특별 소통 기간입니다. 가뜩이나 힘드신데 대통령 후보들 홍보물 이제 배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몇 배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온 것은 우리 우정 노동자들 또 집변 노동자들이 정부 출연 기간 중에는 가장 비정규직 많고 또 정규직 그 공무원들 기준으로 볼 때 임금도 33%에서 45%까지 아주 열악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만 하더라도 집배원 7분이 과로사로 사망을 해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우정 노동자들 문제부터 책임 있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고등학교를 찾아가는데 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금기시되는 장소 중에 하나를 택해서 파격의 열정에 저것도 이제 노이즈 마케팅의 하나라고는 그러는데 고등학생들 투표권 없는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무슨 표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례적으로 파격적으로 고등학교에 갔다. 그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대요. 교육 문제를 그냥 얘기를 해봐야 언론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오히려 저런 장소에 가서 얘기를 해서 교육 개혁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들 만나서 또 입소문도 날 것이고 수도권 지역에 그 치중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물론 있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오늘 뭐 63억의 정당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미 뭐 30억 이상 돈 나갔고 본인이 또 지금 20억 이상 30억 정도를 또 개인 돈으로 또 지금 만들어야지만이 또 완주가 가능한 돈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국의 유세 차량만 56대인데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지금 다 해봐야 뭐 17대가 다 안 된대요. 그것도 가동을 못 한답니다. 유세차량 돈 들어가는 게 워낙 많아서 저런 식으로라도 좀 파격적인 마케팅이라도 좀 해야 되는 유승민 의원 후보 측의 또 속사정도 또 있습니다. 예. 김옥 교수님,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어제는 차량기지 그리고 오늘은 우체국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항상 가는 곳마다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과 같은 복장으로 일하는 모습이 또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동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정의당의 그동안의 가치를 실현하는 건데요. 일단은 현재 지지율로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다. 정의당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마지막에 과거에 뭐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정의당 후보들이 막판에 진보 진영의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이번에는 없을 거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도 이번에는 이 여러 가지 노동의 가치, 진보 진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일정한 득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현장의 표심들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특히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특히 여성들, 특히 워킹맘들의 그런 고단한 현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의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노동의 가치 그리고 진보 진영의 어젠다 세팅을 정확하게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도 향후 어차피 지금 4당 원내 5당 구조에서 어느 당도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정의당이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사실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국정의 운영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속에서 정의당이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신감에 차 있고 또 그런 홍일점의 여성 후보로서 그런 이점도 충분히 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 현장을 앞으로도 계속 찾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옥 교수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조금 전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시장을 방문했던 그림, 또 시장에서 했던 연설 관련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람 냄새를 미친 국민의 대통령이다. 자, 대통령! 안보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푸가고 상의할 겁니다. 대통령 되면 바로 김정은이 만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대북 정책에 한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네, 홍준표 후보 일단 먹방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는 뭐 상당히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상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비관적인 상태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내뱉는 정치적 메시지와 워딩을 놓고 보면 뭐 호불호를 떠나서 홍준표 후보는 참 정치를 할 줄 아는 이 메시지를 던질 줄 아는 후보다라는 생각은 해요. 안찍박,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라는 구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이 3단 논법식 논리 구조에 동의하든 동의하진 않든 자신을 선호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보수층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만큼은 강렬하고 분명하고 명쾌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원고를 슬쩍슬쩍 보면서 얘기를 하는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원고 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모든 연설의 핵심은 이 좌파, 우파, 네. 보수, 진보, 안보 문제에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워낙 이제 지금 지지율이
맞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선거는 이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이 됩니다. 상대방을 어떤 프레임 속에 몰아놓고 자신과 대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본인하고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는 안보 친북이라는 프레임, 좌파, 우파라는 프레임,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만들면서 자기가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안철수지만 아니다.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1강과 2강과의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후보 대 홍준표 후보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그러한 그 선거 전략을 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것보다는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훨씬 유권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민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뀌고 서민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그런 것에 더 집중을 많이 하는 것이 본인이 얘기했었던 가치와 일치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요 정당 후보들의 오늘 일정, 오늘 오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 중심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그날 후보들의 일정 소개해드리다 보면 자칫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재미있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할 때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노래 가장 많이 듣게 되시죠. 귀에 익숙한 유행가인데 각 후보들이 그 유행가의 어떤 저작권이나 판권을 사서 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같이 따라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로고송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신과 함께라면 든든해요. 그럼 경제통일 책임질 수 있어요. 좋지. 준비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 이대로 만들어봐요. 이번에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노무현, 당당하게 나가자 승리의 길로. 이회창 듬직해요. 이회창 10년을 참았어. 이제는 바꿔줘. 정말 이 나라를 살려줘. 국민이 한 마음 얼마만큼인지 정말 그 능력을 보여줘. 명박한 건 믿어봐. 기호 2번 이명박, 경제 회복 2번 책임질 때. 세 분은 저 로고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김홍 교수는 어떤 로고송이 가장 귀에 저는 익숙하십니까? DJ 독 예. 그 노래를 들으면 당시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 트로트 노래를 많이 틀었었는데요. 완전히 바뀐 신세대 노래지만 국가의 미래도 또 같이 고민해 보면서 후보가 신나하는 모습까지 잘 어울려져서 지금도 저 노래 나오면 젊은 친구들도 같이 즐거워하거든요.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가치를 담았기 때문에 네, 당시 눈에 영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JP 박태준 전 총리도 등장을 해서 네, 추임새를 넣었던 장면도 기억이 엄지손가락으로 나고요. 예. 이렇게 표시했을 준비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 네, 그 맞습니다. 메시지가 좋았던 거. 김영민 네, 교수님 저는 어떤 게 또 기억이 이 나요? 로고송이 예. 파괴력을 가지려고 하면요, 아주 시사한 것도 있지만 시대 상황과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특히 2002년도 필승 코리아,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던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 잔상이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거기에 그 당시의 노래를 같이 맞물려서 가져갔다는 것은, 그때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 로고도 있었어요.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과 참 맞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유쾌했었고 즐거웠었던 거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캐치플레이즈와 맞물려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폭발력이 있었었던 2000년도의 로고송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과연 어떤 노래들을 선거 로고송으로 채택했을까요?
1번 홍준표 서민 대통령. 착한 사람들 사는 대한민국 홍준표 지켜줘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2번 가족 감정에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이제는 안보 생각해야지. 유승민 기여사번 444. 이제는 경제 걱정해야지. 우리의 기여사번에게 두르지마. 이겨낼 수 있어 다 해결해줄게 4번. 깨물든 촛불 함께하며 대한민국 미래 생각해봐. 과감한 개혁 적폐청산 정의당 진상좀 선택해. 노동이 당당. 그러면은 각 후보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문재인 후보가 로고송으로 선정한 노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2곡이나 돼요. 12곡이나 됩니까? 그 사연이 있어요.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역대 선거로 거꾸로 올라갈수록 로고송 고르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적 히트곡, 시대적 히트곡, 국민가요라는 게 존재했던 시절이고요. 어떠한 그 가수가 히트곡을 딱 내면 인기가요 차트에서 5주, 6주, 7주 쭉 가던 시대에 살았었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은 음원 차트가 워낙 다변화되고 워낙 가수들의 층이 높아지고 기획사들이 많아지고 이른바 히트 가수들이 많아져요. 지금은 1등을 해도 1, 2주 1등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국민가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후보들 로고송 들어보시면 귀에들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방법은 각 캠프들의 고민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계층별로 맞춰서 나이별로 해서 이걸 이제 고르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12곡이나 좀 선정을 하게 됐답니다. 예, 뭐 지역별로 가는 곳마다 또 맞춤형 로고송도 틀겠다 이런 건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남행열차, 부산갈매기는 뭐 부산 지역 가고 롯데 경기, 홈 경기 열리면 항상 나온다 그러죠. 트와이스 취업은 아까 유승민 후보도 겹쳐요. 예, 네. 했던 노래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이렇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상당히 귀여운 로고송을 선정했던데. 아, 대한민국은 김영기 교수님도 뭐 우리 저 80년대 나왔던 노래 아닙니까? 전두환 정권 때 또 저 정권 홍보하는 노래라 그래서 당시에 젊은이들은 좀 싫어했었는데 저 노래가 또 이렇게 또 로고송으로 사용되네요. 아시는 노래 있으세요? 글쎄요. 저 모래시계 OST는 뭐 워낙 그때 우리 SBS가 예. 폭발적으로 예. 그 나온 드라마였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충분히 기억이 날 거라고 보는데요. 예. 20, 30대는 모르겠습니다. 예. 맘마부의 네. 의무화에는 무슨 노래입니까?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이제 주영진 앵커도 이제 올드보이 되는 아, 그럼요.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저 노래가 로고송으로 채택이 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일 텐데 저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로고송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 민물장어의 꿈. 이거는 김홍 교수님 사연이 있겠죠? 저 안철수 교수가 고 신해철 씨의 노래를 로고송으로 사용하게 된. 그렇죠. 신해철 씨 유족에게 유족이 사실은 상당히 그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역할들을 대변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가운데서 신해철 씨가 또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 이 노래를 사용할 수 있게 같이 양해를 한 건데요. 사실 그대에게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마음이 참 젊은 층에게 호소를 많이 했던 노래거든요. 예. 근데 요즘 젊은 층도 저 노래를 많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민물장어의 꿈이라든가 신해철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젊은 층에 대한 호소력이 과연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20, 30대 지지층보다는 고령층의 지지층으로 좀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노래들이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국민이 이깁니다. 떴다 비행기, 동요까지 이렇게 동원하면서 좀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녹색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따뜻한 앞으로 미래를 밝혀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친숙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좀 약간 의문스러워 보입니다. 예, 이른바 신해철법이라고 해서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는 의사 측에서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안은 뭐 안철수 후보가 발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상당히 고마워했다. 그래서 아마
고 신해철 씨의 노래를 로고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노래 자체는 4년 전에 그런 저작권이 문재인 후보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4년 전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썼죠. 썼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그걸 또 원용해서 쓴 거는 저건 또 용기가 필요했던 그 내용이었는데 어찌됐든 저 노래를 가져와서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의 로고송으로 사용을 하네요. 저 노래를 기억하는 세대들이 지금 한 40대, 50대 정도 될 테니까 언제까지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그 가사가 기억이 나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걸그룹 트와이스의 치얼업 아까 들려드렸고 이 시간에도 프로그램 마치면서 한번 들려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박현빈의 샤방샤방, 혜은이의 파란 나라, 동요 상어가족. 상어가족은 또 저 잘 모르겠네요. 예, 샤방샤방 파란 나라는 알겠는데 상어가족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샤샤샤 저거를 444 이렇게 또 바꿔 부른다고요? 4번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샤방샤방도 4번으로 또 사방사방으로 그렇습니다. 예. 4번이라는 그 번호를 기호 4번을 빗대서 유승민 후보는 이 사자와 샤자 기본적으로 샤를 사로 바꾸는 그런 또 법칙을 적용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뭐 이 노래는 다 알죠? 붉은 노을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저 가사를 바꿨군요. 심상정 기호 5번 심상정 기호 5번 한번 노래 앞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심상정 5번 깨물든 촛불 함께하며 대한민국 붉게 문들 촛불 함께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의 기억을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또 가사를 바꿨네요. 로고송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내용을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로고송에 가장 많이 들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 선거 비용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선거 비용이 강한 후보들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그 로고송은 자주 들리게 되는 것이고 좀 약체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빈도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 중에서 어떤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그것은 뭐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할 문제지만 자신의 가장 취약한 층을 겨냥한 로고송이냐 아니면 자신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타겟팅을 어디로 삼을 거냐에 따라서 로고송을 부르는 장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세 차량 비용이 많이 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유세 차량이 그래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후보 캠프에서 돈이 어디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세 차량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유세 차량에 실려 거기 같이 다니고 있는 그 운동원들 있잖아요. 지금도 15년 전에도 일당 7만 원인데 지금도 7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그 7만 원 일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밥값하고 차값은 또 이게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25%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30%가 넘는 이유가 영수증 처리 안 되는 현금 지출 비용이 많고 이런 유세 차량을 이용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돈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근데 또 후보들이 유세차 장소 잘 봐가면서 써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가 경북대에 가서 첫 일정 소화했는데 경북대가 사실은 시험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중간고사 기간이죠. 일부 학생들은 상당히 환영을 했지만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왜 하필이면 이때 와서 우리 공부를 방해하느냐 이런다고 하니까는 각 후보들도 앞으로 가는 곳마다 또 어떤 상황인지를 염두에 잘 두고 유세 차량 확성기를 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 이야기 여러분께 드렸으니까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어제와 오늘 동선을 한번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파란색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어제 일정입니다. 대구에서 대전 찍고 수원 찍고 서울로 왔고요. 안철수 후보는 인천에서 서울 왔다가 전주에서 광주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늘은 안철수 후보가 대구를 가고요.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방문했던 거를 하루의 격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 문재인 후보 대구, 안철수 후보 광주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가안보 책임질 사람 확전사 출신 안보 대통령 누구입니까? 문재인!
이 나라 맡길 수 없습니다. 호남이 저를 불러내고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신 것도 호남입니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 각구입니다. 네, 두 후보가 오늘은 서로 교차해서 또 어제 상대 후보가 갔던 지역에 가서 어떤 얘기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상대를 견제하는 그 전략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과연 안철수 후보의 어떤 약점을 노리고 있는지, 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점을 약점이라고 주장하는지 여러분 이 연설 들어보시면은 아마도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서는 준비된 국정 운영 세력과 불안한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국회의원 40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급조된 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니 정당이 국정 감당할 수 있냐? 사실상 미니 정당이. 네, 갈갈이 찢겨진 개파 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논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장단점이 있고 지금 강점, 단점이 있지만 뭐니 해도 지금 문재인 캠프의 최대 약점은 개파주의, 패권주의, 이 비문 정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호남에서의 비문 정서를 어떻게 해결할 거, 이게 최대 약점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역시 뭐니 해도 40석 미니정당, 40석 가지고 과연 연대나 통합 없이 이 국정 운영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를 꽂으라면 유동적인 보수층이에요. 결국은 지금 보수층들이 반기문부터 시작해서 안철수까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표가 지금 몰리고는 있지만은 이른바 중도 보수층이 안철수한테 보내는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도대체 안철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저 진보인가 보수인가에 대한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답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약점을 서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국 교수님,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미니 정당이 안정된 국정 운영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한 대목,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개파 패권주의 세력이 안정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 측의 중도 보수의 표심을 가정함으로써 맹추격을 해왔고 거의 뭐 초미세 접전을 벌인다고 할 정도까지 쫓아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 정당으로서 과연 앞으로 대선 이후에 정말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40석이 전체 300석 중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의 흐름들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프레임을 불안하고 또 작은 정당으로서 이끌 수 있는 정치력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이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안철수 후보 측의 정치력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역시 문재인 후보 측이 탄탄한 진보 진영의 바탕, 그리고 지지층이 확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중도층의 불안감을 심음으로써 안철수 후보 측으로 더 많은 지지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말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그동안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됐던 여러 가지 개밥, 패권주의적 양상이라는 비판들 많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호남 지역에서도 사실은 과연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호남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비판적인 정서, 반문 정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이 패권주의라는 이런 그동안의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서로에게 어느 정도 상처가 될지, 문제는 사실은 이런 공격보다는, 네거티브한 공격보다는 본인의 정치력을 사실은 입증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21일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프레임 속에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륜 교수님은 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두 후보의 주장, 어느 후보의 주장이 더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선거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승리하는 후보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최고의 약점을 최고의 강점으로 바꾸는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97년에 네. 대권 사수라고 하는 김대중 후보가 그것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바꾼 게 네. 아주 굉장한 거거든요. 아니, 그 119석이나 40석이나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40석이라고는 최고의 약점을 최고의 강점, 대탕평 인사한다, 나는 협치할 수 있다, 협치를 안 할 수가 없다. 뭐 관훈 클럽 토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어필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이고 문재인 후보인 경우에는 역시 그래도 우리가 경험이 있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개파가 아니라 안정이라는 걸 가지고 끌고 가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런 미정당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제3후보가 안고 있는 숙명적인 그 한계예요. 왜냐하면 97년에 이인재 후보, 2002년에 몽준 그 후보가 실은 막 올라가다 2000년 올라가다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3후보가 조금 이렇게 지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여야 구별도 없고 5당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어떤 후보가 어필할 거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는 진짜 1당과 2당의 후보들이 양강 구도를 형성해서 늘 선거전이 치러졌었는데 네.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는 제3당의 후보가 양강 중에 하나로 올라선 그런 또 대선도 사상 처음인 것 같아서 유권자들도 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워낙 이야기도 잘하고 문재인 대표 공격도 잘하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대표 겨냥해서 뭐 문모닝 하고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매일 아침 문재인 대표 공격, 문재인 후보 공격하는 걸로 시작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어제 광주 지역 연설 중에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아침에 저 영상 봤어요. 그런데 저 부분만 반복되는 영상 봤는데 일단 의도적이에요. 실수처럼 보여요. 아니요, 의도된 실수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저 영상을 보면 김홍욱 교수님 네. 저거 뭐지 그랬잖아요. 예, 실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되어야만이 아니고 문재인이 되어야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정말 적극 홍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해야 되는데 국민의당 대표가 상대 후보, 그동안 더군다나 문모닝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비판의 톤을 보여왔던 박지원 대표가 했다. 그리고 그 노련미와 상대에 대한 공세에서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박지원 대표가 했다. 다들 고개를 갸웃했을 텐데. 예, 조금 전에 그 청중에서 아닙니다라고 이제 그 반응이 나온 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아침에 이 부분만 계속 리플레이 되는 그 영상을 봐서 정말로 박지원 대표가 이런 실수를 한 모양이다 싶어서 와서 전체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거 때면 주요 정치인들이 이런 실수하는 경우 뭐 한두 번은 아니고 꽤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주요 정치인들이 뭐 사람 이름 잘못 부른다든가 정당 이름 잘못 얘기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요. 박지원 대표 발언의 전체 부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딱 발각해 내지 않습니까? 원일이 기자, 박지원 대표가 저런 면에서 보면은 고단수라는 얘기를 그냥 듣는 건 아닌 것도 같고요. 뭐 괜히 정치 구단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거 하나는 이제 저 짚고 갈 필요가 좀 있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약점 중에 하나고 선거 과정에서의 지금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지적되고 있는 안찍박 그 프레임에 있어서 박지원 대표가 저렇게 노련미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캠프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개인기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저 박지원 대표의 저런 개인기를 따라갈 사람이 현역 의원들 중에는 없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대표 한 사람이 민주당의 전체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이제 외국 특히 미국과의 그 차이를 보면요. 미국은 후보 중심입니다. 당과 후보 간에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와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미래, 혁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 또 지역
이런 쪽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거 회귀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나름대로 고단수처럼 보이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그게 결국 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후보 중심으로 해서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더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하게 되면 뭐 광주에서는 뭐 예를 들어 호남에서는 지지를 얻을지는 모르겠으나 선거라는 거는 호남에서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래도 이게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의 보이지 않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홍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의도된 말실수, 박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건지 김용진 교수님 말씀처럼.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실수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아주 정치적인 기술 또 이 유세 청중들에 나타난 그런 마음들을 잘 휘어잡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그런 선거를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상대 후보에 대한 자칫하면 비아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좀 더 진지하고 진중한 그런 선거 운동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불협화음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바로 안철수 후보가 안고 있는 그런 한계를 지금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을 이루는 핵심적인 그런 이 당 의원들이나 소속이 대부분 다 호남 지역에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가치는 사실상 상당히 진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중도 쪽에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불협화음을 과연 유권자들이 받아들여 줄 것인가? 저는 지금은 과거 4.13 총선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유권자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트랙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과거의 잘못된 적폐들 분명히 바꿀 부분이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그런 국정농단 그리고 사인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행사됐던 그런 잘못된 정치 행태, 정경유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럼 분명히 과거와 단절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 포지션을 갖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에서 역할 분담을 해주면서 그러나 미래 가치, 미래 비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것을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담당해주면서 서로 사실은 의외로 안 어울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거의 청산과 미래 가치를 설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주실 거냐 이 부분이 결국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각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